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권력 3위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국가는 미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저께 위안화가 포치선이 뚫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400원에 근접하기도 했었죠. 향후 미국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앞두고 미국 증시 과연 금리를 연준이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대로 9월 그 페드 회의 결과 예상에 따른 천사장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그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죠. 그렇죠. 변동성이 심해서 역시 9월 회의를 기다려서 이 중심을 잡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페드 회의 직전에는 금리 결정권을 갖고 있는 페드 인사들이 발언을 못하게 하는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시장 예상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페드의 그 통화 정책, 특히 금리 정책은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죠. 그럼에 따라서 2012년서부터 페드의 양대 목표, 듀얼 맨데이터가 고용과 물가 지표인데요. 이제 8월 지표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8월 지표에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양대 지표인 고용과 인플레 지표를 생각한다면 0.75% 포인트 금리 인상이 9월 회의에 무게를 실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장마판에 시장이 움직인 데에는 자막이 이제 많이 바뀌었네요. 글씨체가 좀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1% 가져가느냐 이 문제가 지금 시장에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이거 데이터에 해당되는 소매 판매. 이 소매 판매는 이게 민간 지표, 민간 소비의 대표적 지표거든요. GDP 대비해서 한 72%를 기여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워낙 관심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표가 받쳐준다면 실물 경제 침체 우려가 좀 완화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1%포인트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소매 판매가 이렇게 비교적 좋게 나오면서 실물 경제 침체 우려를 좀 희석시다 보니까 1%포인트 100bp의 인상 가능성이 있으면서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장마감에 큰 폭은 아닙니다는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증시의 하락폭에 대해서도 워낙 관심이 되기 때문에 평가하는데요. 오늘 나온 재료들에 비해서는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인플레가 불거졌을 때 인플레 해칭 자산에 해당되는 금이라든가 귀금속 시장에 상당히 몰려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말씀해주신 대로 금 가격의 하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네, 오랜만에 상품 시장이 오늘 관심이 됐어요. 근데 상품 시장이 관심이 되면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이것이 그동안 상품 시장에 관심이 보일 때 핵심적인 이런 종목이었습니다는 오늘은 금 가격이 핵심적인 지표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도 그런 조짐을 이렇게 보여서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 3월서부터 인플레가 불거지니까 해칭 자산으로 금 투자하라는 국내 시중 PB들이 강한 추천이 있었는데요. 금 투자하면 상당히 실패를 봅니다 하는 그런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보면 8월 인플레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와서 인플레가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 해칭 자산으로 보면 가장 부각되는 것이 아시겠습니다는 금이지 않습니까? 전통 이론을 보면. 그리고 최근에 보면 디지털 금이라 하는 비트코인 비롯한 가상화폐인데요. 자, 만약에 인플레에 종전의 이론과 이렇게 대처 방법에 의해서 금을 투자했다면 오늘 금값이 비트코인은 이제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금값 같은 경우에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00달러를 분기돼서 오늘 1,672달러로 이렇게 거의 금으로서는 폭락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왜 종전에 인플레 하면 도식적으로 사실 금이라든가 귀금속이 해칭 자산으로 이렇게 이건 경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썼습니다는 사실 최근에 보면 인플레가 이렇게 불거진데도 불구하고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기금속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아무래도 금이 지금 최근에 보면 수급상에서 공급 측에 굉장히 매장량의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사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지금 금시장의 구조가 많이 재편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인플레 해칭 자산을 하면 가격이 좀 변동성이 줄어야 되는데요. 가격 변동이 제일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 굉장히 확대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플레 해칭 자산으로 결국 그 기능이 굉장히 약화된 것이 금값이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습니다만 해지가 되려면 밸류가 있어야 되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실물 자산이 인플레 해칭 자산인데요. 금과 가상화폐가 무슨 놈의 밸류가 있습니까? 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개그림 한 20분 만에 그려서 쑥 하면 가격이 작년 같은 거 붙었습니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붙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트코인이 앞서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11월 10일 전후에서 6만 5천 달러 갔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오늘은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보면 이 인플레의 해칭이라 하더라도 종전에 이런 대로 실물 자산이 붙지 않는 것도 거의 특징이다. 또 한 가지는 실물 자산에서 인플레와 관련해서 사실 부동산 가격인데요. 최근에 보면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전부 떨어지고 있죠. 우리가 수축사이다, 홍성극 의원이 얘기했던 수축사이다 이런 것을 이제 다시 끌어오고 나서 시청자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떨어지고 기금속과 같은 것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수축사이다. 한국 집값 하락률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른데요. 이런 걸 미리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비트코인의 인플레 문제를 해칭하기 위해서 디지털 금이니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이렇게 삼은 국가가 저기 엘살바도르입니다. 네. 성공했으니까 1년 만에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인플레에 불과했던 것이 짐바브웨입니다. 금을 법정화폐로 했습니다. 금값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2의 엘살바도르가 될 수 있는 것이 짐바브웨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 금값 올해 3월에 금에 대해서 인플레 해칭 자산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의 주요 포인트들 그리고 국제 금값의 하락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고요. 모든 것이 격변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지만 중국의 포치선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미국과 중국과 한국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우리 정영국 PD께서 뒤쪽에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리장소 이렇게 중국의 권력 3위, 그렇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른팔 왼팔이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면 뭐 권력 2인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만나지는 건데요. 이 대목에서는 상당히 중국과 한국과 미국 간의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는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이렇게 한국에 방문했을 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만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퀘션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의 하원의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지도가 높은데 왜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리장수 이분을 왜 만날까 하는 측면에 시청자분의 한번 판단을 보시겠습니다.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민감한 분위기가 어제는 중개위안화가 지난주에 각종 라인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전 앵커도 우스갯소리로 내가 누구 라인이다 뭐 이런 쪽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것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고로타 라인, 미스터 N 라인, 뽀찌 라인, 페러티 라인, 우리나라의 깡드시 라인 이런 것을 계속했는데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됐지 않습니까? 어제 일단 우리 정영국 PD께서 보여주는 위안화 환율 달러당 6.99에서 고시된 것은 중국의 관리변동 환율제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한한 거다, 고시한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뽀치선 1달러 7위안을 중국 내부의 공식 환율로는 이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자막에서 홍콩 여객시장에서는 2년 만에 뽀치선이 뚫렸습니다. 우리 이혜연 안께서도 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외신의 헤드라인에서 보면 2년 만에
포치선을 뚫렸다. 홍콩 여객시장에서 포치선을 뚫렸다 하는 것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선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 해당되는 홍콩의 영역시장에서 2년 만에 포치선이 뚫리다 보니까 과연 오늘 중국의 인민은행이 공식적으로 1달러 7위안을 위로 올라가는 뚫리는 이 포치선이 뚫리는 것으로 고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리장수 이렇게 전인대 상임위원장을 맡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코앞에 놓여 있는 위안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관심이 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달러 7위안 포지션이 뚫릴 정도로 위안화가 약세되면 과거에 아주 아픈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우리 위안 당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것들 좀 역사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쪽도 이렇게 잘 스태프들이 카멘트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9년 8월 달에 지금 이맘때죠. 11년 만에 포지션이 뚫렸습니다. 1달러 7위안이 뚫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다음 달 15일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15일에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을 과연 이렇게 과거의 관행으로 볼 때에는 환율 조작국으로 이렇게 지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홍콩 여객시장에서 1달러 7위안 사실 이 포지션이 뚫리는 것에 따른 외신에서는 헤드라인을 하는데 국내 언론들은 이걸 짚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적인 이렇게 정책의 스텝을 갖고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만나느냐 문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가중들을 가만히 있어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경종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제대로 된 카멘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선 낸시 펠로시가 이렇게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리장수를 만난다든가, 국제시장에서는 어제 포지션이 뚫리는데 이런 시장에서 오늘 두 분과 이렇게 관계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홍콩 여객 시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포치선이 뚫림으로써 그럼 미국이 다음 달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네, 사실은 미국의 환율 보고서의 지정 요건,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는 2015년 오바마 정부 시절에 미국의 옵티머스 액트 종합무역법에서 사실 베넷 해치 카퍼의 인시를 딴 BHC 법안으로 환율 조작국의 근거 구조를 바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토대로 한다면 BHC 요건 잘 아시죠? 무역 교역 촉진법, 요새 이렇게 인프라 이렇게 감축법과 관련해서 이게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교역 촉진법 2015 계획에서 세 가지 요건을 한번 보면 일단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 비율이 3%가 넘어야 되고, 외환 개입 비용이 GDP의 2% 연간입니다. 2% 넘을 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건으로 본다면 사실 중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적죠. 그리고 2019년에도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이 요건을 본다면 사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왜 느닷없이 BHC 요건에 따라서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적용돼도 불구하고 지정됐냐면 바로 트럼프 정부 때에는 BHC 법안을 1988년 옴니버스 액트 종합무역법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요건을 환원시켰거든요. 그러면 이 1985년 종합무역법에 지금의 통상법 시리즈의 근간이 되고 있는 옴니버스 액트의 환율 조작국의 지정 요건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미 흑자국 모두 지정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미국의 대미 흑자국이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국이면 무조건 되고 지정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전가의 보도, 옴니버스 액트 전가의 보도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 BHC 요건을 이렇게 바꾸신 분이긴 하지만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렇게 대외 정책 보면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보다 더 강도 있게 극단적 보호주의를 취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런 점으로 감안해 볼 때
중국의 포치선 뚫리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자, 흑자국이면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환율 조작국의 과거의 기록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의 미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여건을 본다면 중국의 현재의 지위가 환율 관찰 대상국, 환율 심층 대상국은 환율 조작국이고요.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환율 관찰 대상국입니다는 원칙적으로 이것도 빠져야 되는데요. 네. 그러나 엄니버스 액트에서 보면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흑자국, 미국 입장에선 적자국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지정하면 지정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위안화 가치가 약화되는 것을 더 바라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환율전쟁이죠. 작년에 11월 8일에 새로운 환율전쟁해서 보통 환율전쟁이면 자국통화 약세를 지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새로운 환율전쟁이라 하는 것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자국통화 수입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국통화를 약세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국통화를 절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는 오히려 위안화가 포치선이 뚫리고 더 약세가 이렇게 되면 더 바라는 측면도 있다. 그러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할 가능성이 거의 적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전에도 한번 이렇게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이 대거 국채 매각을 하는 것이 사실 시청자분한테 많은 관심을 보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주 조회수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 시청자분도 경제에 대해서 새로운 국면을 아시기 위한 요건 자체가 전 앵커가 이렇게 앵커로 들어오시고 나서 아주 잘 그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아마 고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클릭수가 한 15만 건에 이렇게 육박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지금은 종전과 다른 관점에서 이걸 꼭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외교의 달인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미중 간 마찰에서 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찌른다.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는 게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해당되는 것이 셀러번 패러다임, 셀러번 덕트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트럼프 정부의 나바로 패러다임, 나바로 독트린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 나바로 패러다임, 트럼프 정부 때는 까마귀 대 까마귀다. 까마귀 대 까마귀니까 뭐냐, 그냥 소리는 깍깍 소리가 나죠. 거기에 당사국 입장에서는 다른데 주목을 많이 끌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자, 독수리가 저 밑에 중국의 까마귀를 핵심적 부분을 아주 약점을 찔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금 약재는 신용 경색 문제, 크레딧 크런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달러 강세가 이렇게 될 때는 사실 뭐냐? 결과적으로는 위안화 약세되는데요. 환율 조작으로 걸리기보다는 중국이 뭐냐? 자, 금리 인상해. 미국이 금리 인상해 달러 강세돼 캐리 자금 밖으로 이탈돼. 중국의 신용 경색 더 강화돼. 더 강화돼.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정부의 약점을 건드린다. 더더구나 다음 달에 공산당에서 시진핑의 그 시황제 계열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 계획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위안화가 포치선 뚫려서 더 약세가 되면 달러가 강세돼서 결과적으로 신용 경색 문제라든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저가 상품들에 이렇게 사실 그 중유럽도 뭐 섬유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강세가 되면 수입물가 안정, 미국의 국민들의 안정, 특히 빈곤층의 의료라든가 이런 게 안정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 조작국보다는 사실 더 위안화가 평가절하되기를 바란다 이런 측의 시각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홍콩 역외 시작에서 위안화 포치선이 뚫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캉드시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뚫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찌 보십니까? 네, 어제 사실 그 홍콩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가 포치선 뚫리니까 당연히 뭐 그런 얘기를 시청자분이 아실 수가 있겠죠. 원가 위안화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0.7 정도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어제 국내 위안 시장에서도 깡드시 라인 1달러 1,400원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3차원으로 이렇게
3차로 외환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우리 외환당국이 이렇게 보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경기냐, 물가냐, 물가 안정에 초미해 주겠다 하는 대통령의 말씀. 그리고 금통위 의원이 사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빅스텝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당사자에 해당되는 추경호 총리께서는 오랜만에 아시겠습니다는 환율이 1,400원 육박하자마자 도시락 폭탄 개입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일부 신문에서 도시락 폭탄 개입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게 아마 2008년 이후에 횟수로 한 14년 만에, 만으로 14년 만에 다시 나온 거죠.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폭탄 개입이란 건 뭐냐면 외환 딜러들이 대부분 다 점심시간에 대부분 이렇게 시장에서 좀 점심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한산해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네. 그러면 거래량이 적으면 저 외환당국에서 조금만 매도 개입을 하더라도 어제 아마 7억 달러 정도 이렇게 매도 개입하더라도 환율을 하락시키는 원화를 강세를 시키고 달러 강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14년 만에 도시락 폭탄 개입이 나오긴 했습니다는 일단 개입 물량이 굉장히 7억 달러 정도로 이건 추정입니다. 굉장히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외환 거래량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뭐 일평균에서 70에서 100억 달러 정도로 해서 과거에 20에서 30억 달러 때는 약간 개입하면 환율이 하락하겠습니다는 지금은 외환 시장의 개인 거래도 많아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감안해 볼 때 이 도시락 폭탄 개입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락 폭탄 개입이 가진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시장 개입이고 사실 이렇게 3차원적으로 개입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음 달 환율 보고서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이것이 환율 조작국 문제가 이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은 지금 미중 간의 미묘한 미국과 한국 간의 미묘한 갈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의 셀리번 패러다임에 대해서 아주 요체를 잘 이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마디로 피봇의 경쟁이다. 컨트리 투 컨트리, 네이션 투 네이션의 경쟁이 아니라 피봇 스테이트 경쟁이다. 세계 공급망이라든가 하는 걸 미국이 완전히 미국 쪽으로 꽂는 정책이 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 이전 정부와 달리 미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는 자, 이렇게 미국의 이렇게 편향적인 정책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뼛속까지 미국을 바라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전 앵커랑 저랑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는 전 앵커가 지금 젊으시니까 남자친구랑 이렇게 하더라도 사귈 때 무늬만 사랑한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더는 나중에 더 큰 이렇게 실망감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뼛속까지 전 앵커를 사랑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네. 이 표현이 좀 이렇게 있습니까? 근데 미국이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달려가긴 하지만 미국의 대외 정책의 셀리번 패러다임이든가 그게 요체에 해당되는 인플레 감축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사실 빗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뭐 전기차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우리나라의 지금 핵심적인 산업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미국의 투자 계획이 대규모로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배제당하는 그래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받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뭐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또다시 WTO에 제소한다. WTO 제소해 보십시오. 지금 WTO의 분쟁 처리 기구가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문의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지금은 아주 본질적인 뼛속까지 이해해야 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허시키지 않겠습니다는 진짜 스텝진들이 다 해야 됩니다. 진짜 스텝진들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네. 무슨 학교가 잘했다, 엘리트 학교. 아이고,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에 오랫동안 담당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무슨 놈 학교 뭐 이렇게 따지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뼛속까지 이해해야 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같은 뭐 해주고 뺨 남는 격에 인플레가 받을 것 같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RA 인플레 감축 법안에서 약간 우리나라가 소외되고 외면된 점도 있잖아요. 네네. 직감적으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뼛속까지 미국을 파고들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모든 면에서 공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전부 미국 쪽으로 들어오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다 됐긴 했지만 요거 문제를 하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소위
대외정책 셀러번 패러다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업쇼어링보다는 리쇼어링이다. 어떤 사람은 프렌즈 쇼어링, 니어 쇼어링 얘기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들어가요. 한국이 우호기긴 하지만 거기에 뭐냐 프렌즈 쇼어링 아닙니다. 이제 이게 반드시 들어오라. 그리고 기업 정책에서는 아웃소싱보다는 들어오라는 인소싱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가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이제는 탈세계에서 미국의 극단적 보호주의라는 표현을 쓸 만큼 미국의 애국주의 바이 아메리칸 액트에서 BAA 이런 것을 강조했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해야 오늘 이렇게 두 분께서 만나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미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나머지 8번 제목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자국 보호주의로 이렇게 미국의 세계 경제 주도국이 가다 보니까 예. 오늘 세계은행에서 내년도에는 지금은 인플레지만 내년도에는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겠다 하는 얘기도 나온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타겟팅을 상향하자는 문제도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지금 페드의 입장에서 금리만 가도 잡으면 안 된다. 경기 침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인플레 타겟팅을 올려야 된다 하는 이 문제를 누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이현 캐스터께서 3에서 4%까지 인플레 타겟팅을 올리자 하는 외신의 요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경기적인 측면에서 조화점을 찾아나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콩 여객 시장에서 포치선이 뚫린 중국 그리고 캉듀신 라인 1,400원마저 위협받고 있는 한국의 외환 시장 오늘 종합적인 분석 내용 들어봤고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